우선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보려면은 보통의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좀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하대정맥, 상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와. 그지? 우심방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갈 때 판막이 뭐가 있냐면 삼천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얘는 정맥이니까 CO2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가스 교환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폐로 가야 배로 가야 돼, 배. 소주냐? 배. 자, 폐로 갔다가 가스 교환을 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들어가. 근데 요때 판막이 또 2000 판막이 있어. 근데 우심실에서 폐로 갈 때에 또 무슨 판막이 있냐면 요때 폐동맥 판막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가면서 대동맥으로 나가지. 네. 대동맥으로 나갈 때 대동맥 판막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요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심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데가 근육이야. 근데 근육의 두께가 어디가 제일 두꺼워? 방이 두꺼워, 실이 두꺼워? 실이 두껍지. 실 중에서도 우측 심실이 두꺼워, 좌측 심실이 두꺼워? 좌측. 그래. 근데 얘는 왜 두꺼울 수밖에 없냐면 전신에다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폐에다 혈액을 보내는 힘과 전신에다 보내는 혈액의 힘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근육이 많아. 자, 그래서 근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우측보다 좌측이 한 3배 정도 두껍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보라색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막. 그래서 심장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심낭.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심낭강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페리카디알 스페이스.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액체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액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지. 그때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마찰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 네. 그래서 심장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요 심낭강 쪽에 염증 덩어리가 모여지면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제대로 마찰을 방지해 줄 수가 없지. 없으면서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겠어? 심낭 염증 소리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제 심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심낭강 내에 염증성 삼초물들이 증가하면서 얘 스페이스가 커져. 이 커지게 되면은 심장을 누르겠지. 얘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섬유질. 섬유질로 이루어졌어. 섬유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섬유질은 배출이 잘 안 돼. 이렇게 딱딱하니까 얘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염증성 산출물들이 막 증가하게 되면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압력이 누구를 누르게 돼? 이 심장을 누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심장을 눌러버리는 심장 압전이 생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염증성 플루이드를 빼줘야겠지. 그래서 심낭에 염증성 삼출물이 있을 때 심장 압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우리가 천자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러한 시술 이름 자체가 심낭천자야. 알겠지? 그러면은 심장이 자 눌렸어. 눌리면은 하대정맥, 상대정맥에서 혈액이 들어올 때 압력이 증가할까 안 증가할까? 증가하겠지. 그러면은 심장이 받는, 다시 말해서 우심실이 받는 압력은 증가해. 근데 우심실이 받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CVP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CVP는 심장 압전일 때 증가해. 근데 우리가 대부분 CVP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신의 혈액량이 증가해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심장이 압전이 생겼을 때는 혈액량과 상관없이 압박되어 있기 때문에 CVP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혈액이 못 들어오지. 그러면 들어오는 혈액량이 없으니까 나가는 혈액량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은 심장 압전일 때 CVP는 증가하지만 혈압은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지? 네. 훌륭하다. 자,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졌지. 그래서 심장 근육을 중심으로 이 안쪽에 있는 막을 심내막이라고 얘기해. 네. 그다음에 심장 근육을 중심으로 심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심외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 심장 말고 심장 전체를 또 감싸고 있는 이 심낭강 있지. 심낭강을 중심으로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장측심막. 그다음 바깥쪽에 있는 것을 벽측심막 또는 심낭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심장은 대부분 심근육으로 이루어졌다. 마이오카디움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그 구조물에서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나눠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4개의 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수축할 때 우리가 1회 심박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한번 수축, 이완, 이게 1회의 심박동이거든. 그래서 분당 대부분 한 정상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한 72회 정도 하트 비트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 근데 한번 심장이 수축을 할 때에 이 좌심실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대체적으로 한 70cc 정도 된다고 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 심장 박동 수는 6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한다. 그때 만약에 6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섬액. 100회 이상이면은 빈맥 이렇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하트레이트의 정상 수치인 60에서 100회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이다. 너 120에 80이야? 아니지. 틀릴 수 있어. 모르겠어요. 너도 뭐 120, 80이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틀리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심실이 한 번 박출해내는 혈액량이 1회에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이야.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한 70 정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혈압을 120에 80이다 하고 외우는 것처럼 얘도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심실이 전신으로 박출해내는 양 얘가 한 70cc 정도 되잖아. 그걸 뭐라고 얘기해? 심박출량. 그렇지. 심박출량.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 그래서 C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의 심박출량도 70, 나의 심박출량도 70.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안 돼. 애기의 심박출량도 70.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심장 지수라는 표현을 써. 심장 지수. 그 심장 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의 체표 면적 다르고 나의 체표 면적 틀리니까 체표 면적을 고려한 심장 지수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외우라고 했어.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그건 좀 뒤에 나오는 거지. 어쨌든 이런 하트비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심장이 전신에다 혈액량을 보내는 양이 증가해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할 때는 운동할 때나 뭐 이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흥분을 했을 때 또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한 산소를 빨리빨리 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산소 혈증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온몸의 순환을 마치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심장으로 온단 말이지. 심장으로 올 때에 상대정맥, 하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와. 그래서 우심실로 지나가. 그때 판막이 뭐가 있어? 삼천판막이 있어. 삼천판막이 있어. 그런 다음에 CO2하고 O2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배로 가야 돼. 배로 가지. 그 사이에 무슨 판막이 있는 거야? 폐동맥 판막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스 교환을 마쳤어. 그런 다음에 좌심방으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좌심실로 갔어. 그 다음에 전신순환을 할 때, 전신순환 할 때 무슨 판막이, 그러니까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갈 때 무슨 판막이 있는 거야? 이천 이천 판막이 있어. 그 다음에 전신으로 갈 때 무슨 판막이 있는 거야? 대동맥 판막. 그래서 3천 판막하고 2천 판막 같은 경우는 혈액을 받은 다음에 닫히는 판막이지. 그래서 요거를 방과 실 사이에 있다고 해서 방실 판막이라고 하는 거야. 진주야, 그 다음 페이지야. 아. 어. 그래요? 어. 아,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어, 알겠지? 그래서 방과 실 사이에 있어서 방실판막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승무판막 같은 경우는 이천판막을 다른 말로 승무판막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승려의 모자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 방실판막 같은 경우는 삼천판막, 이천판막, 다시 말해서 혈액을 받아서 다치는 판막. 그 다음 폐동맥 판막은 보낸 다음에 다치는 판막. 대동맥 판막은 보낸 다음에 다치는 판막. 그래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반달 모양이 원 모양, 반달 모양을 닮았다 해서 반월 판막이라고 붙여. 그래서 반월 판막에는 폐동맥 판막하고 대동맥 판막이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방실 판막은 혈액을 받아가지고 다치기 때문에 혈액을 받을 때 판막이 뒤집히면 안 되니까 힘줄 끈이라고 해서 건삭이 있어. 그래서 심실 수축기 동안 판막이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고 지지해주는 게 건삭. 이런 깔때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심실은 폐순환이고 좌심실은 전신순환. 누가 더 힘이 세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근육의 두께는 좌심실이 3배 정도 더 두껍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관상동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관상동맥을 우리가 알기 전에 전신에 혈액을 보내면은 대동맥이 받는 압력이 시스톨릭 BP라고 얘기했지. 그게 얼마 정도에 돼? 120. 그렇지, 120. 그러면서 대동맥 판막 다쳐. 다치죠. 다치면서 무슨 압력이 생기냐? 이완기 압력이 생기는 거야. 자, 이완기 압력이 생길 때 대동맥으로 나가면서 이완기 압력에 의해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동맥에 혈액이 공급이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이아스톨릭 BP에 의해서 관상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맥들은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주된 동맥들의 이름을 4개만 따가지고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 심장은 우리 몸의 왕과 같은 존재야. 그치? 맞죠. 왕이 쓰고 있는 관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코로너리 아테리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꼭대기는 여기가, 알겠지? 네. 여기가 심장의 꼭대기야. 여기는 심장의 바닥. 그래서 이렇게 관의 모양을 쓰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좌심장하고 우심장 중에 전신으로 보내는 애가 어디야? 좌심. 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코로너리 아테리는 다치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주 관상동맥은 뭐냐? 좌관상동맥, 그다음에 좌전방가지, 좌회선관상동맥이야.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관상동맥.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관상동맥은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 좌관상동맥은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 이해돼? 그다음에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내려오잖아. 그지? 그래서 앞쪽으로 있으면서 내려오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좌측. 그래서 좌전방 하행 가지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좌측 심실 쪽, 뒤쪽으로 딱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수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가 이 뒤쪽으로 휘 돌아 감았다고 해서 휘돌이 동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상동맥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RCA. 여기까지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LAD. 그 다음에 서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LCX라고 하거든. 근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L 쪽으로. 그래서 LCX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관상동맥이야. 그래서 좌심실 어디야? 찾으세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분출을 할 때, 좌심실 수축할 때 대동맥 판막은 열리지? 네. 혈액 분출하면서 대동맥 판막 닫혀요? 네. 자, 대동맥 혈관이 받는 압력, 그때가 수축혈압.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했어? 120. 그 다음 대동맥 판막이 닫히면서 좌심실이 이완을 하지? 그때 대동맥 혈관이 받는 압력이 이완기 혈압이야. 그게 대부분 80 정도 되겠지? 그래서 이완기 혈압에 의해서 관상순환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니? 이렇게.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의 흐름. 우리가 대부분 PQRS를 하잖아. PQRS, P파를 만들어낼 때에 처음에 정기적인 흥분이 이쪽에서 나타나. 그 SA 노드. 그 다음에 전기 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 그런 다음에 심방을 수축한 다음에 그 다음 AV 노드로 모여. 그러면은 SA 노드에서 AV로 넘어오면은 이쪽 심장에 있는 근육들은 정기적인 흥분을 받았기 때문에 수축을 하겠지. 그래서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오게 되면 심방이 이미 수축해 있어. 그러면서 무슨 파형을 만드냐? P파를 만들어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AV로 가서 시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퍼킨즈 섬유까지 쫙 전달이 된 다음에 심실이 딱 수축을 하지.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QRS. 그래서 P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방 수축파. QRS는 심실 수축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전도가 되지, 얘들아. AV 노드, SA 노드, AV 노드, 히소, 그다음 라이트 레프트, 번들 브릿지, 퍼킨즈 섬유까지 전도가 되잖아. 이 전도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애가 나트륨이야.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전도가 제대로 안 돼서 심장이 수축을 제대로 못 하겠지. 그 다음에 심장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어? 근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 그래서 심장의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이 바로 포타슘과 칼슘이야. 그래서 나중에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거나 좀 덜 뛰게 하려고 한다면은 칼륨 채널 블로커라든가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는 거야. 이거는 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심박출량, 카디악 아웃풋 1분당 혈액량을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 면적당 몇 cc가 이제 나가는가를 이제 계산하는 게 심장 지수야. 그래서 얘는 체포 면적이 들어간다는 거. 얘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체표 면적당 분당 2.7에서 한 3.2리터 정도 나간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첫 번째가 전부하가 있고, 두 번째가 후부하가 있고, 세 번째 심근 수축력에 의해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 그래서 전부하는 뭐냐? 전부하는 이완기말 용적부하야. 다시 말해서 이완기라는 것은 심실이 이완을 하지. 심실이 왜 이완을 해? 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지? 혈액이 들어올 때. 그래서 혈액이 들어오는 때는 전신에서 귀환하는 혈액량이 많으면은 얘가 많이 이완하겠지. 네.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심근의 섬유량을 늘리고 심실 기능을 증가시키는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전부하야.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부하는 우리가 대부분 프리로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 후부하는 뭐냐면은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보낼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 대동맥을 통해서 보내지. 그래서 좌심실에서 대동맥궁을 통해서 나갈 때 대동맥이 받는 압력, 그 압력을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심실의 긴장 정도하고 동맥의 저항하고 충돌하는 거야. 얘가 수축을 할 때 받는 애에 힘이 있으면 충돌을 하겠지. 얘가 후부하야. 알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실의 긴장 정도와 혈관 저항, 동맥이야. 정맥의 혈관 저항이 아니라 동맥의 혈관 저항. 그 동맥의 혈관 저항은 여기에서의 저항이 아니라 얘는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 말초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말초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동맥 말초 저항과 심실의 수축 정도가 후부하야. 알겠지? 그다음에 심장은 근육으로 있었으니까 근육의 수축력도도 영향을 미치겠지? 근육의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신경과 칼슘, 에피네프린, 교감신경 흥분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대해서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율신경계 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지? 네. 교감신경은 질알 발광하는 신경, 네. 부교감신경은 좀 차분한 신경,
하지만 뭐 한 사람이 아니 한 신경이 질환 발광을 했다고 해서 부교감 신경이 또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약제는 에피네프린. 음, 알겠지?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뭐 교감 신경만 알면 뭐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둘에 의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혈압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요럴 때 자율신경계가 관여를 하지만 앞 수용체도 관여를 해.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팍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대동맥이 받는 압력이 있잖아. 요때 대동맥 붕 요쪽에 뭔가 소체가 하나 있어. 띠리띠리 감지하는 애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세 갈래로 나가는데 이쪽은 우측, 우측, 좌측 이쪽 머리로 나가잖아. 근데 말초까지 가려면 이 머리 쪽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경동맥 쪽에서 이 압을 갖다가 띠리띠리 감지하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너무 적어지면은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압수용체야. 이해됐어? 그다음에 화학 수용체는 뭐냐면 심장이 결국에는 전신에다가 혈액을 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를 주기 위해서잖아. 그지? 근데 산소를 주기 위해서인데 산소의 농도를 감지하는 시스템은 말초가 있고 그다음에 중추가 있거든. 그래서 네 뇌에서 산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심장이 좀 들껴도 되겠지. 너무 적어. 그럼 심장이 빨리 뛰어야겠지. 요걸 감지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연수야, 연수. 그래서 얘는 중추 화학 수용체라고 얘기해. 중추, 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CO2가 너무 많아, 몸에. 그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연수에서 생각하기에 CO2가 너무 많은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취해 있어.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거의 마비가 돼 있어. 맞아요. 그래서 COPD 환자들은 뭐에 의해서 호흡을 하냐면 말초 화학 수용체의 자극에 의해서 호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산소혈증이 생기게 되면 말초에서 얘를 감지해가지고 호흡해야겠네 말아야겠네 요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고농도 산소를 딱 줘버리게 되면 이 말초 화학 수용체가 감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숨 안 쉬어도 되겠네. 그럼 숨 쉬지 마. 그렇지 않아도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몸속에 있는 CO2가 많아 죽겠는데 숨까지 안 쉬어? 그러면서 pH 밸런스가 깨지면서 큰일 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COPD 환자한테 고농도의 산소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혈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심장의 압력도 있어야 되지만 심장의 압력을 유지하게끔 혈액 양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혈액 양이 너무 떨어지면 혈압도 떨어지겠지. 네. 그러니까 전신에다가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전신에다가 혈액을 보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물이 몸에 있는 체액을 갖다가 심장으로 보내줘. 그럼 밖으로 체액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 그럼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재흡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말초 동맥들은 물론 가면 좋겠지만은 심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겠지. 네. 그래서 말초 동맥을 이렇게 꽉 짜. 이렇게 꽉 짜. 꽉 짜면 이 말초들이 쫙 짜지면 어디로 모이겠어요? 혈액이. 중심으로. 그래,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뭐냐? 결국에는 말초에 있는 동맥을 쥐어 짜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오줌도 보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 거. 음. 이해됐어? 네. 결국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말초까지 혈액이 안 가. 그럼 말초의 대표적인 게 뭐야? 뇌잖아, 뇌. 뇌 혈액이 안 가. 그러면 제정신이겠어, 아니겠어? 아니죠. 그래. 그러면 실신. 그다음 가스 교환 안 돼. 피로해. 음. 불안해. 카테콜라민이 계속 증가돼. 심근의 산소 요구량은 증가해. 그래서 처음에는 혈압이 올라가.
근데 얘가 보상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전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고혈압이 있다는 것은 뭐야? 부전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뭐가 있겠어? 폐가 압력이 증가해. 폐질환, 세대성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지. 그냥 당뇨는 혈액 자체가 찐덕찐덕해. 왜?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세포로 가야 되는 포도당이 안 가는 거야. 근데 있는 거야. 넘진물이 급게. 그럼 혈류량이 혈액의 점도가 어떻게 되겠어? 진해지는 거야. 그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이아스톨리 PP에도 또 문제가 생기면서 관상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관상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체스트페인이 발생하는 거야.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맥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얘가 심장에서 제대로 팍팍팍팍 못 보내주니까 어떻게 돼? 정맥 우열이 생기겠지? 그럼 정신정맥계 우열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부종이 생겨버리는 거야. 음. 근데 이거를 막 보상하려고 심장을 어떻게 막 빨리 뛰어. 근데 제대로 뛰어? 못 뛰어. 우리도 막 흥분을 하게 되면은 막 정신없이 흥분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런 것처럼 심장도 맥박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제대로 보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개인력, 가족력, 유전적인 질환,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투약력, 그 다음에 뭐 사회 경제적인 상태, 질병이 있는지, 특히나 위험 요인,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피임 약제를 먹고 있는지, 피임 약제 같은 경우 왜 위험하다고 얘기했어? 스룸보시스를 잘생기게 한다고 했잖아. 기억나니? 네. 그다음에 흡연, 술, 담배, 카페인, 비만 이런 것들은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객관적 자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쳐다보고 그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건 뭐 더 측정을 하는데 요거는 좀 보시면 되고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거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야. 요거. 맥압과 ABI.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객관적 자료예요. 맥압은 수축기하고 유한기 혈압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120에서 80 빼면 얼마야? 40. 한 30에서 40 되잖아. 그래서 맥압은 한 30에서 40이 정상이야. 자, 발목과 팔의 혈압차, 위하고 아래하고 혈압차. 그걸 우리가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ABI라고 얘기를 했어. 정상치는 얼마라고 얘기했지? 1. 1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만약에 1 이하로 떨어지면 얘는 우리가 뭘 의심할 수가 있는 거야? 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측정하는 것 중에서도 경정맥 압력을 가끔 측정해. 근데 요땐 이거는 뭐 평상시에 경정맥 압력을 측정하는 건 아니고 얘를 이렇게 경정맥을 딱 봐. 얘가 이렇게 서 있잖아. 서 있을 때 경정맥이 우열이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지? 요건 정상이야. 근데 얘가 서 있는데도 경정맥이 퉁퉁 부어 있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그때 재는 거야. 그때 재는데 45도 정도 눕혀. 눕힌 상태에서 여기 경정맥 박동이 이렇게 쫙 있거든. 콩콩콩콩 거리는 요 박동 보이지? 요 박동. 여기 보여? 보여. 이 박동의 위치하고 이 가슴 흉골에다가 그 자를 대가지고 여기 높이를 재는 거야. 쟀을 때 4cm 이상일 때는 경정맥압이 상승되어 있다. 경정맥이 우열돼 있다. 경정맥이 우열돼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우심장에 좌폐 우전 전신 정맥계 우열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심첨을 촉지해야 되는데 심첨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 좌측 쇄골 중앙선. 응? 여기 봐. 좌측 쇄골 중앙선 여기서 내려와. 그런 다음에 갈비뼈 5번째 늑간이 만나는 그 지점 여기쯤 여기쯤에 우리가 최대 심박 지수 V야.
거기가 PMI 부위야. 최대 박동 위치. 거기가 10점 부위가 촉지도 가능하고 시진도 가능해. 그러면은 얘가 심장이 팡팡팡팡 뛰는 게 결국에는 전신 동맥에 연결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트랜스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지, 촉지로. 그래서 얘가 심천맥박이 뛰는 거하고 경동맥하고 같이 뛰어야지 정상이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촉지하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만약에 이 심첨의 부위가 내가 얘기한 5번째 늑간 사이가 아닌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심장이 어떻게 된 거야? 커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신부전이나 자신비대, 그 다음에 어떤 잡음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판막이 협착됐거나 역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진을 해볼 수가 있어. 심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데, 심장의 소리는 대부분 쿵쾅, 이심음밖에 없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일심음 같은 경우는 방실판막이 다칠 때, 방실판막이 어디에 있는 거야? 방하고 시우삼을. 그래, 여기에 있는 거야. 얘가 다치면서 일심음이 발생을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하고 회동맥 판막이 다치면서 이심음이 발생하는 거야. 누가 더 크게 다치겠니? 방실판막이 크게 다치겠니? 대동맥 판막하고 회동맥 판막이 더 크게 다치겠니? 이심이 더 크게 그렇지. 그래서 반월 판막이 다칠 때의 이심음, 그래서 쿵쾅 할 때 쾅이 더 커. 그래서 일심음 같은 경우는 심천 부위에서 잘 들리고요. 이심음 같은 경우는 심저부에서 잘 들리는데, 근데 해부학적으로 이쪽이 심저부하고 가깝잖아. 얘는 심천하고 가깝고. 이해됐지?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막 소리를 이제 하나하나 청진을 해봐야 되는 거야. 판막이 4개잖아. 그지? 판막이 4개인데. 음, 이쪽이 대동맥 판막 있고 이쪽이 폐동맥 판막이 있다고 했지? 여기에 3천판이고 여기에 2천판이 있어? 그러면 대동맥 판막은 우측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 그치? 그 다음 폐동맥 판막은 좌측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PMI 부위에 무슨 음이 여기 잘 들린다고 했어? 무슨 판막에 소리가 잘 들린다고 했어? 여기. 승모 판막. 기억나니? 네. 얘는 승모 판막이 잘 들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여기 흉골. 여기 흉골 있지? 흉골. 흉골을 중심으로 우측. 흉골을 중심으로 우측. 두 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 있지? 여기에는 대동맥 판막의 소리가 잘 들려. 그 다음에 똑같이 흉골을 중심으로 좌측 두 번째 늑간 여기에는 폐동맥 판막의 소리가 잘 들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 3천판이 남았지? 3천판은 두 번째 다음이 뭐야?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잖아. 그때에 세 번째, 네 번째, 요때에 3천판막 소리가 잘 들려. 자, 그 다음에 승모판이잖아. 승모판은 기준점이 달라지지 뭐야? 쇄골 중앙선으로 달라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 대패 삼겹살.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자, 어쨌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피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피 검사를 한단 말이지. 그때 피 검사를 하는 진단 검사 중에 첫 번째 뭘 많이 봐야 되냐면 심장 효소 검사를. 심장 효소 검사 같은 카디악 엔자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을 때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심장이 근육이 받지 않더라도 근육이 손상받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 그런 것들이 뭐야? LDH, 마이오글로불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은 우리가 신뢰도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카디악 엔자임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트로포인하고 CKMB, CK 이런 것들이야. 근데 CK보다는 CKMB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 왜? 심근에서만 발견이 되거든. 근데 트로포닌 같은 경우에는 I도 있고 C도 있고 T도 있는데
I하고 T 같은 경우는 10근에서만 발견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단검사에서 심장효소검사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트로포닌 I나 T인 거야. 얘는 평상시에 검출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CKMB하고 트로포닌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 CKMB 같은 경우는 얘도 심근에서만 발견이 되지만 괴사 후에 맥시멈으로 증가했다가 바로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물론 급성기에는 하시긴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모른단 말이야.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트로포인 같은 경우는 10에서 14일까지 지속이 된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좋은 애지. 그래서 우리가 심근 효소 검사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뭐야? 트로포닌 I나 T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혈청 지질 검사라든가 호모시스테인은 뭐라고 했어? 선천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선천적인 상태.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기. 그게 뭐야? 비타민 B6라든가 비타민 제제 많이 먹으라고 하고 엽산 많이 먹으라고 하고 과일보다는 야채 쪽으로 많이 섭취하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심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괴사가 생겼다는 얘기는 염증이 증가하겠지? 염증 수치 올라가? 네. CRP 이런 것들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BMP야. BMP는 B형 나트륨 이뇨펩타이드인데 이거 말고도 N-터미널 프로 B 타입 뉴트리틱 펩타이드라고 하는 NT-프로 BMP가 있어. 근데 이 BMP도 같은 BMP야. 이름만 좀 틀린 것 뿐이지. 이 BMP는 뭐냐면 심실이 이완을 딱 할 때 거기에서 심실에서 나오는 효소야. 근데 심실은 이완하지 않아. 이완해. 왜냐면 수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오긴 나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실이 굉장히 많이 이완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BMP가 너무 많이 나와도 이건 문제인 거야. 그럼 심실이 너무 많이 이완된다. 그럼 뭘 의심할 수가 있는 거야? 우려성 신부전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야. 우려이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려성 신부전을 진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BMP 수치를 봐야 돼. 근데 BMP는 정상 수치가 얼마라고 얘기했어? 100이야, 100. 그래서 100을 넘어가면은 뭘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거야? 우려성 신부전을 의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혈액 응고 검사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혈액 항응고제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우려이 되면서 스로보시스가 생기면서 혈액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혈액 응고 검사를 하는데 혈액 응고 검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혈액약, 그러니까 응고약제가 대부분 혈액 항응고제가 뭐가 있어? 헤파린과 와파린이 있는 거야. 헤파린은 IV 서브큐 가능해. 간을 거치지 않아. 그래서 액티비티가 빨라. 그래서 반감기가 몇 분이냐? 90분이야. 그렇지. 근데 와파리는 피오 메디케이션이잖아. 그지? 피오 메디케이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간을 거치기 때문에 반감기가 길어. 몇 시간? 72시간. 그래서 얘를 썼을 때 팔로우하는 랩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헤파린 같은 경우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샬, 스롬보 플라스틴 타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치료 범위는 정상 수치의 한 1.5에서 2.5배 정도 좀 릴리징 시켜야 되는 거고 치료 농도가 알겠지? 그 다음 와파린 같은 경우는 PT를 프로스롬빈 타임을 봐야 되는데 이 프로스롬빈 타임은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 D라는 병원이 다 틀려. 다른 시약을 가지고 써. 너가 그래서 감기가 걸려서 졸리구나. 가스 교환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봐요. 너 수치책 좀 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리서치를 해보잖아? 그러면은 비염이 저 비염 있다. 있어요. 비염 있는 애들, 맞아. 비염이 있는 나는 아이들이, 심해요. 비염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해마로 안 가서 그래. 그걸 어떻게 해요? 비염을 치료해야지. 어쩐
숨이 안 쉬어져요. 집만 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공부하러. 그지? 어떻게 진짜 기울기 저는 전혀 집중 잘 되고 비염을 치료해야 돼. 네가 지금 하품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염 때문에 산소화가 안 돼서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졸린 거야. 저 새벽 1시 되면 집중 잘 돼요. 자, 그래서 와파리는 PT를 봐야 되는데 PT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하는 시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레이트를 봐야 돼. 그게 바로 INR이야. 그래서 국제 표준화 비율을 봐야 돼. INR. 얘는 정상 범위의 INR보다 2에서 3배 정도 릴리징 시켜야 돼. 더 늘려놔야 돼. 그래야지 치료적 범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ABJ 판독하는 것도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부터 판독해야 돼? pH부터 봐야 돼. 응? CO2, O2, HCO3 마이너스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첫 번째는 무조건 pH부터 봐야 돼. 그래서 7.35 이하로 나오면은 산증, 이상으로 나오면은 알카리증. 그 다음에 CO2에 문제가 생기면 얘는 호흡성, HCO3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성으로 봐야 되는 거야.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혈청 전해질 검사. 왜 전해질 검사를 봐야 돼?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들이 뭐야? 포타슘,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혈당 검사해야 돼. 왜? 당뇨나 고혈압 있으면 심장이 부담이 가니까. 그래서 공복에는 70에서 100 이하로 나와야 돼. 식후 2시간 후에는 140 이하로 나와야 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야, 근데 나 공복 혈당이 116 나왔으면 나 전 단계냐? 응? 나 큰일 났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전열구 검사. 그 다음에 소변 분석 검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방사선 검사. 방사선 검사. 심장의 구조. 그 다음에 심도자술. 심도자술 안에 무슨 도자술이 있어? 우심도자술이 있고 자심도자술이 있지? 무심도자술, 자심도자술. 우심도자술은 무조건 정맥으로 어프로치하는 모든 처치를 다 우심도자술이라고 해. 자심도자술은 동맥으로 어프로치하는 거를 다 자심도자술이라고 해. 그럼 자심도자술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 관상동맥 조영술, 관상동맥 풍선 성형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이게 다 좌심도자술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CVP나 수환간질 카테터나 아니면 전기 생리학적 검사 이런 건 다 우심도자술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좌심도자술이든 우심도자술이든지 간에 조영제가 들어가면은 검사 전 검사 후 간호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얘는 동맥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고 나서 항상 뭘 봐야 돼? 전신 동맥 순환의 상황을 확인해야 돼. 전신 동맥 순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말초 동맥 순환을 확인하는 거야. 그게 뭐야? 도잘리스 페디스 펄스레이션을 보는 거야. 여기. 응? 여기. 이거 좀 여기. 알겠지? 그래서 도잘리스 페디스 펄스레이션을 확인할 거야. 그렇지. 그래. 그림 그린 거야. 내가 이렇게. 목이 몇 번지나 그 다음에 동맥을 어프로치했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검사 부위 구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압박 드레싱 하되 검사 부위는 구부리지 않도록 팔이든 다리든지 간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조영제 배설을 하기 위해서는 물 많이 마셔야 되고 우선 심전도는 심장이 내는 정기적인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체표면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전도는 유도를 6가지의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어쨌든 정기적인 흐름을 채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채취한 정기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이제 심전도인데, 심전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PQRS, T파를 나타내지만 그 안에 우리가 모는 종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는 종이 가로는 시간, 그 다음에 세로는 이제 전압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는 종이 한 칸마다의 전압은 0.1m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는 종이에서 이 시간은요, 아주 작은
모는 종이 한 칸은 0.04초고 이 작은 모는 종이가 5개가 모이면 큰 모는 종이가 되거든요. 큰 모는 종이 이쪽까지는 0.2초, 이쪽까지는 0.2초. 그 다음에 이 0.2초가 5개가 모여지게 되면은 1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심장의 하트 비트를 셀 때에는 대부분 요 R의 개수로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 동안 이렇게 스트립이 쫙 있으면 1분 동안에 R이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분 동안 나오려면 스트립이 이제 기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 10초로 끊는다든가 10초로 끊는다든가 또는 6초로 끊는다든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 그 PQR R이 있잖아요. R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요 R과 R 사이에 요 사이 개수 하나, 둘, 세 개. 예를 들어서 10초 안에 R과 R 사이의 개수가 이제 3개다. 그러면은 3 곱하기 이제 60초가 되려면은 얘는 이제 6. 그래서 18이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내가 6초 만에 끊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과 R 사이의 개수, 얘가 예를 들어서 뭐 5개다. 그러면은 5 곱하기 10 해서 이 사람의 하트레이트는 50회가 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10초를 끊는 거냐, 5초를 끊는 거냐에 따라서 뒤에 곱하기가 달라지는 거고,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냐면, 요 R의 개수가 아니라 R과 R 사이의 간격의 개수거든요. 간격의 개수를 곱하기 6을 하든지 10을 하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하트레이트를 계산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삼비찜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트레이트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해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한 뭐 5, 6개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5, 6개까지 방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트레이트를 계산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오래 기억 남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대부분 하트레이트가 규칙적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일 때. 불규칙적일 때는 물론 풀로 1분 동안에 풀 스트립즈에서 QRS 파를 세는 건데 그런 문제들은 나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규칙적일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초가 칸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5개가 필요하고 얘가 이제 1분 동안에 필요한 개수를 세보면 이게 300이라는 게 나와 있죠. 300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R이 있고 뭐 R이 있고 뭐 PQRST 이렇게 R이 있잖아요. 이게 R이잖아요. 요 R과 R 사이에 큰 모는 종이 있죠.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 모는 종이에 요 R과 R 사이에 모는 종이 개수를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그러면 그 5개를 300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0회다. 뭐 이런 식으로 하트레이트를 계산하는 게 이게 가장 쉬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무조건 300에서 R과 R 사이에 있는 모는 종이 개수로 나눠줘라.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하트레이트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부정맥 설명하면서 할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전도의 파형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핍하고 좀 지나서 이제 심실이 수축하기 직전에 Q, R, S, T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P와 R, 다시 말해서 심방과 실이 수축하는 심방 수축과 심방 이완 실 수축기 전까지, 그러니까 심방이 수축을 해서 심실 이완되기 전까지 요거를 우리가 PR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 PR 간격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얘가, 그러니까 SA 노드에서, 심장이 있으면은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실이 수축하기 직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맥 중에서 이 전도 장애가 대부분 SA 노드에서 AV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요거가 이제 히스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심실을 수축하기 직전에 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요 PR 간격을 보는 거예요. PR 간격. 그래서 PR 간격의 정상치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0.12초에서 0.2초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도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PR 간격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0.2초가 넘겨지는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피파 같은 경우는 심방이 수축하고, 물론 이완도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이완파는 여기서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 QRS가 바로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QRS가 나오는 거는 심실이 수축하는 파다. 심방 같은 경우는 전압이, 필요한 전압이 0.2에서 0.3mV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QRS 같은 경우는 얘의 10배 정도, 그래서 2에서 한 3mV 정도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T 분절은 뭐냐? ST 분절은 심실 근육 수축 후 잠깐 휴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완기 나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티파는 유일한 심실의 이완파다. 그래서 전압은 한 0.3mV 정도. 그래서 심방과 심방의 수축에 필요한 전압과 심실에 이완하는 전압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방이든 심실이든 수축하는 데는 시간은 둘 다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심방이든 심실이든 수축할 때 걸리는 시간은 0.12초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표준 심전도다 이렇게 하는데 표준 심전도는 6개의 파형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 총 6개가 어떻게 이제 유도가 되냐. 첫 번째 이제 사지에서 유도를 합니다. 사지라는 얘기는 이제 팔과 다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지에서 팔과 다리를 이용한 전압을 끌어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내는 전압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극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양극이란 얘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가 양극이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예를 들어서 B라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양극 사지 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은 약간 옆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전극을 다는 거예요. 전극을 다는데 이쪽 팔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라이트 이쪽이 레프트죠. 레프트. 그래서 라이트에서 레프트 쪽으로 전압 방향을 보내는 거예요. 요 전압 방향을 보내는 방향. 그래서 A에서 B,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낸다. 이래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보낸다 해서 양극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 환자한테는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는 거를 리드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이트 쪽에서 이쪽 레프트 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심장이 레프트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거예요. 트라이앵글. 그래서 이렇게 읽는 방향을 라이트에서 레프트 수평으로 가는 거 리드 1,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레프트 다리 쪽으로 가는 거 리드 2, 그 다음에 레프트 암에서 레프트 풋으로 가는 거 리드 3,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해서 얻은 유도를 우리가 양극 사지 유도, 리드 1, 2, 3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장의 입장에서는 심장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전압을 보내서 읽고 싶고, 그 다음 이쪽으로 전압을 보내서 읽고 싶고, 이쪽으로 전압을 보내서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전압을 이렇게 읽을 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죠. 팔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유도 자체가 사지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유도를 사지에서 하기 때문에 얘도 사지 유도기는 하지만,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중심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사지에서 유도한다. 그래서 단극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극으로 사지에 있는 전압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얘를 갖다가 확장을 시킨 거지. 그래서 확장을 했다. 오그멘티드 전압을 확장했다. 볼테이지 R, 라이트. 얘는 확장을 했는데 볼테이지를 확장을 했는데 레프트 쪽으로 확장을 한 거죠. 얘는 볼테이지를 했는데 어느 쪽으로 확장을 했냐? 풋이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리드가 읽어지는데, 벡터의 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벡터의 방향. 그죠? 벡터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벡터의 방향하고 동일한 게 바로 리드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동일한 거는 없어요. 오그멘티드 볼티지는 없는데, 그래도 AVL 같은 경우는 역행하지는 않아요. AVF도 역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AVR은 역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KG 상에서 QRS가 뒤집혀져 보이는 것은 AVR입니다. 그 뒤집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벡터의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자, 리드 1을 봅시다. 리드 1 같은 경우는 벡터의 방향하고 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반하지는 않아서 QRS가 위로 올라가고요. QRS하고 벡터 방향하고 너무 똑같은 게 리드 2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심전도를 다룰 때 리드 2로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벡터의 방향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3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사지를 통해서 얻었다 해서 요거 3개, 요거 3개, 6개를 얻어가는 거죠. 6개를 얻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흉부에서 6개를 얻어요. 어떻게 얻냐면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레프트 심실이잖아요. 여기에 근육의 상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D는 아니더라도 2D에서 이 심장을 갖다 이렇게 둘러싸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의 상태를.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이쪽 한번 쏴보고, 그러니까 리드를 읽어보는 거죠. 이쪽 한번 읽어보고, 요쪽 읽어보고, 요쪽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심장의 좌측 심실 쪽, 그러니까 심장의 좌측 중에서도 벽측하고 안쪽하고 이제 바깥쪽을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니까. 근데 이 안쪽을 보자 하니까 심장의 이 중심을 지나가는 중격.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 2, 3, 4, 5, 6라고 붙여놓고 얘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 1 같은 경우는 1, 2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중격의 상태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고 3, 4 같은 경우에는 심실의 앞쪽, 그러니까 좌측 심실의 앞쪽, 그러니까 심장의 앞쪽. 그 다음에 여기는 심실의 옆쪽 측면을 우리가 요 심전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리드 1이 어떤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리드 1, AVL, 여기죠. 이쪽으로 가는 거, AVL. 그 다음에 5, 6,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의 이쪽 좌심실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AVL도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도 이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의 측면, 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 2, 뭐 3, 그 다음에 AVF, 그 아래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래쪽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2, 3, AVF는 좌심실 하부 쪽, 이쪽을 조금 우리가 요 리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사지 유도에서 이제 총 12개의 리드가 읽히면서 어쨌든 V1, V2, 그 다음에 이쪽 이게 V1, V2죠. 그 다음에 리드 원은 이쪽이잖아요. 이쪽이니까 상관이 없고 어쨌든 리드 1, 2 같은 경우는 심장의 중격 쪽, 사이막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리드 자체는 아무래도 벡터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QRS가 뒤집혀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 같은 경우는 전면, 5, 6는 옆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 같은 경우는 리드 1, 그 다음에 AVL, 그죠? 리드 1, AVL 이쪽은 측면, 5, 6 측면, 그 다음에 심장의 심실 앞쪽, 전면이죠. 하부 이쪽, 이쪽은 리드 2, 그 다음에 3, 그 다음 AVF 이쪽 방향에 있는 심장의 상태를 우리가 표준 심전도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운동부하 검사가 있어요. 운동부하 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러닝머신처럼 검사하는 것은 트레드밀 검사,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 검사를 에르고미터 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우리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일부러 증가시켰을 때 심장이 그거를 잘 버텨내는가? 만약에 버텨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허혈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의 심장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심근경색이 있거나 경색이 있거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다라고 진단이 된 사람은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검사가 뭐냐면 정기 생리 검사예요. 우리가 E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우심도자술의 방법으로 간다고 했어요. 우심도자술이라는 것은 정맥을 어프로치 한다고 했습니다. 정맥으로 카테터를 집어넣는데 그래서 얘는 출시적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 생략적인 카테터는요, 그 안에 이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도자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심장의 우심방과 우심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이쪽에 어떠한 부정맥들이 있으면은 SA 노드든 AV 노드든 부정맥이 있으면 이 카테터가 부정맥을 디디해가지고 거기 문제가 있는 세포들을 뭐 지지거나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정기생리학적 검사는요, 부정맥을 진단하기도 하지만 치료, 관리가 가능한 검사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얘는 우심도자술의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전후 간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부정맥을 확인하고 진단하면서 치료의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항부정맥 약제를 먹으면은 이런 부정맥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항부정맥 약제를 며칠 전에 끊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침수적 행위이기 때문에 금식하셔야 되고 동의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심도자술처럼 그쪽 어프로치 한쪽에 뭐 정맥들이 팔 쪽이면은 팔을 구부리면 안 되고 다리면은 뭐 다리를 구부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출혈 위험성이 있으니까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압박 드레싱 할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모래주머니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그냥 초음파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는 초음파 검사가 있고 약물을 주면서 하는 초음파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심장 옆에 이렇게 식도가 지나가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심장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검사도 있습니다. 자, 식도경류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식을 해야겠죠. 요거는 위내시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 같은 경우는요, 방사선 동위원소에 뭐를 넣느냐, 그 방사선 동위원소 이름이 살륨이거든요. 그래서 살륨 스캔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이 살륨을 얼마만큼 근육이 움직일 때 흡수하느냐, 흡수를 잘 못한다는 얘기는 그쪽에 허혈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티도 이제 방사선 포도당을 이용해서 허혈을 하긴 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초음파 검사에서 우리가 이제 또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젝션 프레셔예요. 그거를 이제, 심실, 구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심실에서 얼마만큼의 혈액을 1회 박출해서 나가 보내느냐,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큼 되느냐, 그 카디악 아웃풋을 내보낼 때에 심실이 수축하는 힘의 정도, 몇 퍼센트의 힘을 가지고 짜주느냐, 요게 이제 심실 구혈률이거든요. 이젝션 프레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젝션 프레셔 같은 경우는 정상 레벨이 한 60% 정도가 이제 정상 레벨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고요. 적어도 불혈성 신부전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심실 구혈률을 표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혈액 역동 검사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심실의 압력과 좌심실의 압력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심실의 압력, 좌심실의 압력. 이런 압력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전신에서 혈액을 받는 심장의 압력이에요. 그죠? 그게 우심실의 압력이고 좌심실의 압력은 결국에는 이 좌심실의 압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심실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는 방법들이 센트럴 베인 프레셔고요. 그 다음에 좌심실 압력을 재기 위해서 폐 동맥 압력을 재는 방법. 요거를 이제 재기 위해서는 어떤 카테터가 필요하냐면 수완간지 카테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수완간지 카테터 안에 CVP도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CVP 같은 경우는 굳이 수완간지 카테터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센트럴 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한테 우리가 물기둥의 압력을 이용해서 CVP를 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VP는 우심방 내의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CVP의 의미, 이 CVP는 전신 정맥 혈이 들어오는 심장의 압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신으로부터 받는, 돌아오는 혈액을 받는 곳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결국에는 전신 순환 혈류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CVP가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혈액량이 지금 너무 과다하다. 또는 우래성 신부전 중에서도 우심부전의 문제 때문에 전신 정맥계 우렬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CVP가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수액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뇨제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혈액량이 지금 혈량이 지금 감소했다. 그래서 얘는 수액 주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플루이드를 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압력계로 이용을 할 때는 5에서 10 cmH2O라는 단위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수환관측 카테터를 통해서 펄모너리 아트리 웨지 프레셔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이제 수환관측 카테터는, 우심 조자술입니다. 우심 조자를 통해서, 우심방과 우심실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심방 압력, CVP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폐로 가잖아요. 폐. 근데 폐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못 들어가서 폐동맥 앞에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어, 우심실의 압력에 의해서 폐의 압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좌심실의 압력 자체를 우리가 우심실의 압력에 의해서 못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풍선을 통해서 차단을 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압력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끝에서 팁이 좌심실 또는 좌심방, 좌심실이죠. 좌심실의 순수한 압력이 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폐의 압력을 우리가 수환관측 카테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폐동맥이 이렇게 있다가 모세혈관으로 쫙 이루어지기 직전에 여기를 이제 수환관측 카테터가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가 딱 되는 순간 이쪽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이 되고 순수하게 이쪽에서의 프레셔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 쇠기압 또는 모세혈관 폐쇄를 시켜서 폐쇄에서 순수하게 얻었다. 그래서 폐쇄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모세혈관 쇠기압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좌심실 기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부종의 주요 지표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은 4에서 15mm Hg, 18 이상으로 올라가면 폐 우려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30 이상 되게 되면은 폐부종. 폐부종일 때 대상자가 느끼는 증상은 뭐냐? 거품 섞인 분홍색객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환관측 카테터는 포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끝에 풍선이 달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맥압 검사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우심도자술은 아니에요. 우심도자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맥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프레셔가 필요하고, 동맥을 건드리기 때문에, 특히나 요골동맥으로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알렌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맥의 압력만큼 밀어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압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프레셔는 한 300mm Hg의 압백이 필요한데, 이 노말셀라인에 이제 압백을 이렇게 갈았으면 이 노말셀라인은 여기에다가 뭘 섞는다고 했어요? 헤파린을 섞어야지 스롬보시스가 안 생기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 데이터, 주관적 데이터에 대해서 쫙 한번 리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약본이고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쫙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지 우려성 신부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서도 심장이 혈액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한계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컨저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렬되어 있다, 꽉 막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렬성 심부전을 또 이해를 하려면은 그 전에 전부하가 무슨 후부하가 이제 심근수축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전부하가 증가되거나 후부하가 증가되면은 이제 우리가 우렬성 심부전이 발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하가 증가되는 것은 실의 근육 섬유의 길이가 증가해 있다. 자, 심실의 근육의 섬유 길이가 증가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BNP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서 얘는 정상적으로 한 100 정도가 나와요. 100 정도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심실 근육의 섬유 길이가
생리적인 한계치를 넘게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BMP는 뭐냐면은요, 우열성 신부전을 진단하는 유일한 피검사 수치예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심장으로 귀환하는 혈액량이 많으면은 스탈링 법칙에 의해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축력은 강해져요. 하지만 우리 또 고무줄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앞으로 당겨져 나가는 힘이 커지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하면 얘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과도하면 탄성을 잃는다. 그래서 과열량이나 판막 역류가 생기면서 전부하가 증가되는데 그거를 보상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려성 신부전으로 빠지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는 후부하가 증가되면서 우려성 신부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후부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실이 대동맥을 통해서 보내는 압력인데 그 압력에 심실의 압력에다가 심실의 압력뿐만 아니라 동맥, 말초 동맥 저항, 동맥의 저항, 요것도 후부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후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은 우려성 신부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자, 우선은 첫 번째 심장이 이제 우열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피를 빼내려고 심장이 이제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심장에서 혈액을 막 뽑아내려고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트레이트가 막 증가를 해요. 베타 수용체 자극하면서 그다음에 혈관 수축되면서 혈압이 막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결국에는 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려성 신부전으로 안 빠지는데 보상이 오래되거나 이제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우려성 신부전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RAS인데 라스 시스템이 발동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심장을 도와주려고 심장에다가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래야지 심근수축력이 증가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심부담이 더 커집니다. 폐우열은 더 심해지고요. 결국엔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전신순환에 우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심실이 확대되고 비대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막,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니까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오래되면 안 돼요. 이제 빨리 끝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효소가 뭐라고 있어? BMP라고 있죠. 그래서 AMP나 이런 BMP, 심방, 나트륨, 이노, 펩타이드가 나와버리면은 지금 심실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하다. 그 우려성 신부전에 빠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부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어떠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뭐 활동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죠. 물론 심한 사람도 있고 경한 사람도 있듯이. 그래서 뉴욕의 심장협회에서 신부전을 기능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뉘어가지고 요 상태에 따라서 임상 증상에 따라서 약물요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부전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눴어요. 1군 같은 경우는 신부전이 있기는 있는데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거 1군. 자, 2군 같은 경우는요, 조금 활동을 하니까 좀 숨이 찬데, 휴식을 취하니까 괜찮아. 조금 숨이 차는 것 정도죠. 우리가 왜 밥 많이 먹고 막 일하면은 숨이 차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3군 정도면은요, 조금만 움직였더니 현저하게 숨이 차. 휴식을 취했더니 그래도 괜찮아. 근데 한 2분 정도가 이제 휴식하고 연결을 하시면 됐고, 이제 현저하게 힘들어. 조금만 움직여도. 4구는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휴식할 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부전의 기능적
분류로 기능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신부전을 우리가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4군으로 나누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우려성 신부전 대상자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 그래서 우려성 신부전은 대부분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은 우심장과 좌심장의 기능이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혈액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우심장에 시작을 해서 좌심장으로 다시 왔다가 좌심장에서 이제 전신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압력 자체가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근데 심장이 지금 우열돼 있단 말이야. 여기 우열돼 있어. 심장이 우열돼 있으니까 혈액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압력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리바운드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여기에서 받았던 압력 다시 돌려줄게. 그러면 얘가 받았던 압력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오는 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좌심실에 신부전이 생기면은 누가 그대로 그 압력을 받냐면 폐가 부담을 느끼고요. 우심실에서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신 정맥계가 다 우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의 임상 증상을 이렇게 외우세요. 좌폐 우전. 좌심실에 문제가 생기면 폐에 문제가 생기고 우심실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 정맥계 우열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폐와 관련된 증상들은 뭐 기침, 뭐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신 정맥계 우열의 대표적인 증상 자체가 뭐냐면은 간비대, 뭐 비장비대, 그 다음에 부종, 그 다음에 체중 증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폐와 관련된 질환, 증상들, 그러니까 책에 이제 폐와 관련된 증상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려성 신부전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대상자의 기능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피검사에서 확인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BMP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심장을 우려성 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장이 지금 피가 좀 막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심장을 빨리빨리 수축을 해서 밖으로 빼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첫 번째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치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장을 잘 뛰게끔 도와주는 약제. 그게 바로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는 약제 중에 대표적인 약제가 뭐냐면은 디스탈리스 제제인 이 디국신이에요. 디국신 같은 경우는요. 심장을 강하게 뛰는 효과가 있지만 얘는 독작용이 되게 심한 약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중 내의 농도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적정 용량이 혈중 농도에 있어야지 강심제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치료 범위를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1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곡신을 쓸 때에는요. 얘가 강하게 심장을 수축하는 데 도와주는데 심장 수축할 때 어떤 이온이 관여를 합니까? 포타슘 이온이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타슘 이온이 없으면은요. 디곡신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심근 수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탈리스의 독작용만 남고 디지탈리스의 순작용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칼륨 혈증일 때에는요. 이 디지탈리스 제제를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심근이 수축을 할 때, 심근이 수축을 할 때는 어떤 SA 노드에서 AV 노드 hit속으로 들어가서 포킨진 섬유까지 쭉 가야지 얘가 심실이 수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를 할 때 또 어떤 이온이 관여를 하냐면 나트륨 이온이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트륨 이온을 블락킹하는 약제가 있어요. 나트륨 채널 블로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퀴니딘계예요. 그러니까 퀴니딘 계열의 약제 또는 뭐 나트륨 채널 블로커의 대표적인 약제가 리도케인.
뭐 이런 약제들이거든. 부정맥 약제기는 하는데 걔는 이제 나트륨 통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심장이 강하게 뛰려고 해도 이렇게 블락킹을 해버리면 힘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칼슘 통로 차단제. 칼슘 자체도 심장을 수축하는데, 평활근을 수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애인데, 이 블락킹 제제를 써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곡신이 효과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내 세균 자체가 심장의 수축을 이제 도와주는데 이 항생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내 세균이 감소하면서 디곡신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용은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은 디곡신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국시 같은 경우는 이 트로범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혈중 농도가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한 48시간에서 62시간까지 이제 그러니까 몸에 체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굉장히 긴 약이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먹었던 걸 잊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거는 건너뛰셔야 돼요. 건너뛰시고 평소대로 그냥 한 알만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디곡신은요, 독작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초기 독작용이 어떤 증상인지를 알아야지 초기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독작용 같은 경우는 오심부터 섬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디스탈리스 제제의 대표적인 독작용이 섬액이에요. 섬액은 60회 이하잖아요. 그래서 투약 전에 심천 맥박을 1분 동안 측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신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이뇨제라든가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간질환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은 디곡신을 쓸 때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곡신 같은 경우는 강심제의 대표적인 약제로 1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효과는 좋아서 쓰고는 있고요. 특히나 저칼륨 혈증이라든가 퀴니닌계 약제, 칼슘 채널 블로커,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독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게 봐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심제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제인데, 우리가 대부분 심장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알파보다는 이제 베타 쪽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 교감 신경 작용제를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약제는 이제 도파민과 도부타민 이런 약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지금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은 나중에 번아웃이 되면서 심장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맥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심장을 조금 쉬어주게끔 지금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일하는데 효율도 떨어져.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일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약제가 심근의 작업량을 감소시켜주는 약제예요. 그래서 이 심근의 작업량을 감소시켜주는 약제 중에서도 전부화를 감소시켜주는 약제와 후부화를 감소시켜주는 약제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전부화, 후부화를 감소시켜주는 약제 말고도요. 심장이 수축하는 것을 조금 덜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근의 작업량을 떨어뜨려 주는 거죠. 덜하게 하려면은 무슨 약제를 쓸 수 있냐면은 이제 베타 블로커. 베타 블로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약제가 뭘로 끝납니까? 롤로 끝나는 거죠. 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경우는 뭐 니페디핀, 아미노디핀, 뭐 베라파밀 뭐 이런 약제들이에요. 이런 약제들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심근의 수축력을 덜 하게끔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그런 거죠. 뭐 심장에 혈액을 보내주는 것을 블락킹하는 게 이게 바로 안지오텐신 그러니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라스 시스템에 의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모아주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스 시스템을 방해하는 약제가 바로 심근의 작업량을 떨어뜨려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ACE, ACE 이니비터죠, 이니비터. ACE 이니비터. 그래서 ACE 이니비터의 약제들은 뭘로 끝나냐? 뭐뭐뭐뭐 릴로 끝납니다. 릴로 끝나요. 근데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마른 기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ACE 같은 경우가 이제 폐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1에서 안지오텐신 2로 변환해서 얘가 결국에는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 말초 동맥을 강력하게 수축을 해요. 이제 말초 동맥을 강력하게 수축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심장으로 귀환하는 혈액량을 많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심장이 힘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말초 동맥 수축을 억제하는, 다시 말해서 안지오텐신 2를 수용하는 그 수용체를 블락킹하는 그걸 우리가 안지오텐신 2 리셉터 ARB 이 약제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뭘로 끝난다 해서 탄탄하게 막는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뭐뭐 탄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스 시스템에 관여하는 것을 블락킹하는 약제는요, 대부분은 동맥 수축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아가 뭐라고 했어요? 심실이 수축할 때 동맥이 받는 압력인데 동맥의 저항성까지 우리가 후보아를 생각을 한다면 동맥이 수축하는 것을 덜 수축하게 하니까 이러한 약제들이 바로 후보아의 감소를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전신에 있는 혈액량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식이요법 중에서도 이제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다리는 좀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약물요법 이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량을 완전히 줄여주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뇨제죠. 그 다음에 정맥 확장제. 이 정맥 확장제 같은 경우는 니트로글리세린 제제예요. 질산염 제제,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NTG, 이런 약제들입니다. 이런 약제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이 확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두통이 발생한다면은 이제 타이레놀로 진정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이제 세 가지, 티아자이르게 이뇨제, 그 다음에 룹 이뇨제, 룹 이뇨제의 대표적인 약제 라식스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라식스, 그 다음에 프로사라마이드, 그 약제, 그 다음에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도 이제 얘 두 개는 포타슘을 배설하는 이뇨제이다. 그 다음에 포타슘을 보존하는 이뇨제, 알닥톤, 스피로락톤, 이런 약제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려성 심보전 할 때 대상자의 증상을 많이 물어봐요. 증상할 때는 좌폐우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폐우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엔 우려성 심부전은 전부화가 증가되고 후부화가 증가되니까 전부화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약제, 대표적인 약제 무조건 나오면 이뇨제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맥 확장제로 가시면 두 번째가 정맥 확장제고요. 그 다음에 후부화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약제는요. 동맥의 그 수축을 방해하는 거니까 ACE 이니비터랑 ARB인데 누가 더 효과가 좋아요? 이 ARB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ARB 다음에 ACE 이니비터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외에 베타 블로커라든가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근의 자금력을 감소시켜주는 거고, 심장을 잘 뛰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도파민이라든가 도부탄이라든가 아니면 디곡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좌유를 취해준다던가 산소를 준다던가 불안도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몰핀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 대상자가 숨을 안 쉬어. 그러면 저산소혈증에 빠지게 되면 카테콜라민이 막 증가하면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대상자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CPAP 치료를 컨티뉴스하게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때 호흡을 안 해. 그럼 요때에 양압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컨티뉴스 포지티브 에어의 프레셔 요법이거든요. 그런 치료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심장의 기능, 해부 생리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객관적 자료,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검진하는 거, 판막의 소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ABI라든가 ABI가 이제 뭡니까? 상부하고 하부하고의 혈압차 이런 거 비교하는 거. 그래서 정상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축기압과 유한기 혈압의 압력차, 맥압차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ABI가 1 이하로 나오면 우리가 뭘 의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동맥 질환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검사들, 그 다음에 CVF의 의미, PCWP의 의미가 폐동맥 쇠기압의 의미,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우려성 신부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우리가 이제 우려성 신부전, 그 우려성 신부전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관상동맥 질환에서 관상동맥의 의미, 관상동맥이 혈액이 안 가면서 심장이 또 안 뛰면 우려성 신부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심장 근육에 혈액이 안 가는 이제 허혈성 심질환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은 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룰게요. 이것도 이제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가 1시간 한 40분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요 강의를 듣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